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하원이혼. 제2의 인생 하원이혼에서는 하원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하원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산분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사례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빼려고 했는데, 남편의 도박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도박빚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이렇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전공을 살리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학을 위한 자금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 재혼입니다. 전 부인이 있었고 1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혼인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 아내 측 부모는 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남편 나이가 11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다르다. 상견례해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우리 분위기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딸내미한테 들어봐도 집안 분위기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결국 우리 딸이 이 남편하고 살면은 힘들 것이다 라고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 어머니, 아버지, 남편하고 사위 노릇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내가 유학 가고 싶어 하니까 향후에 이탈리아 유학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니 고부 갈등도 없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 이기는 게 아니죠. 아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애를 선택을 해가지고 딸이 계속 부모를 설득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 해봐라, 결혼식. 그리고 잘 살아 라고 해서 결혼식 치릅니다. 그런데 이랬던 남편이 언제 돌변하냐? 아니, 결혼식 끝나고 이탈리아 신혼여행 가면서 2, 3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로 신혼여행 갔을 때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그거 잘하겠다 하더만은 이 남편 태도가 결혼 전하고 완전 다르니까 서로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행 도중에 아내가 내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나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가겠다 라는 아내가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간다는데, 이 아내를 호텔 바닥에 밀고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장인장모,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내가 잘하겠다고 한 장인장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내를 혼나옵니다.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웠길래 남편 받들지도 않고. 장인장모 입장에서는 기가 안 차겠습니까? 그리고 장인장모가 걱정했던 게 드러납니다. 집안 분위기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이 아내한테
1년 정도 시집살이를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거 막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안 막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결혼 초기부터 아내를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아내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시엄마랑 의논을 합니다. 아내 불만이 터지겠죠. 아내는 그런 집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남편 특히 뭔 짓을 하냐, 사소한 갈등만 있으면은 모두 지엄마한테 알립니다. 시어머니한테 알립니다. 결국은 이 남편의 이 태도로 인해 가지고 아내하고 시엄마하고 서로 오해가 막 쌓여 있겠죠. 고부 갈등이 극대화가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남편한테. 아내가 뭐라 하냐, 남편한테.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당신 하는 행동은 마마보이라 다름없다. 나이만 처먹었지. 마마보이야. 라고 했겠죠. 물론 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마마보이라고 했습니다. 이놈의 남편 그 말 듣자마자 술을 처먹고 들어와갖고 아내 잠옷 찢고 머리카락 잡아갖고 머리를 벽에다가 꽉 찍어버리는 등 폭행을 해버립니다. 장인장모 입장에서 딸내미한테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차죠. 잘한다고 해서 결혼 허락했더만은 결국 우려했던 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장인장모가 남편 부르는 거죠. 어이 들어와봐라. 이서방 우리 집에 들어와봐라.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가서 무릎 꿇고 다시는 아내를 손찌검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장인장모 앞에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디 1년간 시집살이 했다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남편 됐고 남편한테 내 분가 안 하면은 내 다시는 안 돌아간다 해서 결국 분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가를 하고 나니까 남편이 각서도 써놓고는 폭행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뭐라고 하냐, 분가하고 난 뒤에 자기하고 의논할 엄마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맨날 이러는다. 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내가 네 말 듣고 분가해가지고 내 돈만 나가고 이자만 나가고 하면서 욕설하면서 막 아내를 막 때립니다. 그래 결국 견디지 못한 아내가 남편 폭행 피해갖고 화장실로 딱 도망가고 문을 딱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망치를 들고 와갖고 화장실 문을 막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 문을 부수고 들어와갖고 애원하는 아내, 결국 아내가 살려달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를 또 부엌의 다용도실로 끌고 와갖고 아내 머리를 유리문에다가 깨붑니다. 그래 이러니까 유리문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얼굴에 온갖 유리 파편이 다 박히고 이마가 다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아내 이때 이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뭘 하냐, 내가 잘못이 있는가, 가스라이팅 당했는가 싶어가지고 아내가 일단 정신과 상담을 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너무 사랑했나 봅니다. 남편한테도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당신 나하고 부부 상담 좀 받아봅시다 하면서 부부 상담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 3회만 부부 상담을 하고 이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하냐, 남편 아내와 상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고 자기 혼자서 혼인 15년 차에 거액 대출 받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출하고 난 뒤에 이놈의 남편이 아내한테 내 아파트 매도했으니까 시댁으로, 친정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시댁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쏘이 터지겠습니까? 겨우 탈출했는데. 그럼 아내가 내 이사 못한다, 내 여기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다
라고 버티니까 아내하고 애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짐을 모두 빼고 현관문 열쇠를 교체를 해버립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니까 현관문 열쇠가 안 들어가.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갖고 열쇠집 불러갖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만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결국 이 기가 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한 위자료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호리파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내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호리파타 책임은 남편한테 있습니다. 법원도 남편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시엄마 의존, 고부 갈등 원인 제공, 폭행이 아니죠. 거의 죽일 뻔했죠. 가출 후에 이 사건 아파트 매도하고 앞으로 생활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막연히 시엄마라고 살라고 했는데 이거 거부하니까 짐 빼고 현관 자물쇠 교체하는 거 이 정도인데 혼인파탄 책임이 남편한테 있죠. 그래서 위자료 액수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거의 이 당시 2천만 원 나왔으면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사례가 위자료 액수 보는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실관계에 덧붙여갖고 재산분할 관련해갖고 사례를 조금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어쨌냐, 결혼 직후에 이탈리아 유학 돌아와갖고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학파라고 유럽 감성의 인테리어 이러면서 홍보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유럽 감성이고 나발이고 우리나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업이 안 되니까 여러 차례 사업체 이름 변경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모두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 결국 폐업하고 빚만 남았죠. 그런데 출판사업을 또 했습니다. 출판사업을 했음에도 또 실패하고 폐업을 합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결혼 직후에 마케팅팀에 입사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남편 도와갖고 인테리어 사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재산관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 일단 부부 공동재산인데 남편이 일단은 그때 와이프 데리고 아내 데리고 이제 분가했을 때 아파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팔았다고 했죠. 그때 얼마에 팔았냐? 8억 2,500만 원에 아내와 상의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팔면은 뭐가 나오죠? 양도소득세 나오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3,100만 원 있었고요. 그 양도소득세에 따라오는 주민세 300만 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약 492만 원 그리고 380만 원 정도를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바탕으로 당사자 재산분할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 주장하는 게 있겠죠.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아파트 시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유재산이 뭐냐?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이 아니다 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거 내 엄마한테 받은 건데, 내 부모한테 받은 건데 왜 이게 부부 공동재산이냐, 내 재산이지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하였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혼인 3년 차에 증여한 거는 맞다.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혼인기간 3년이 넘고 같이 거기 살고 그 돈을 같이 하면은 3년이 넘어가면은 그 특유성이 다 희소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여도에서는 달라지지만은. 일반적으로 3년 내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3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게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만 기여도를 혼인기간이 20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 인정이 안 될 뿐입니다. 일단은 남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원 판례text으로 봤을 때 혼인 3년 차에 증여한 거 맞지만 아내가 혼인기간 중에 가사하고 양육도 전담했지 않냐. 그리고 너 인테리어 사업한데 매달 가갖고 도와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 시부모와 시아버지는 지원을 안 했지만은 아내가 네가 그 돈을 안 줄 동안 아니 자기 자모가 100만 원씩 월마다 100만 원씩 생활비 일부 보조해줬다. 그래서 이러한 아내의 행위는 너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유지에 협력해갖고 감소를 방지한 부부 공동 재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라고 남편의 주장을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은 남편 주장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내가 친지로부터 차용해갖고 조달한 사업 자금도 있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도 있고 사업 실패와 자포자기로 인해가지고 탕진한 카지노, 경마장, 도박 비용 등 많은 부채가 있었는데 내가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한 6억 2천만 원 차용했으니까 요 6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했죠? 6억 8,500만 원에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매도 대금 6억 8,50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득재산이 뭐라고요? 이 빚이 뭘로 된 거라고? 사업 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경마장, 도박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네가 네가 집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하고 사업 실패로 인해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경마장, 도박 비용 등을 이 도박 비용들 다 변제한 거라고 하더라도 너의 채무가 부부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 형성의 수반된 채무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너가 너 입으로 유흥과 도박으로 진 개인 빚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냐. 결국은 너 개인 채무 갚기 위해 갖고 은행에 차용한 6억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쓴 것도 아니고 너 유흥하고 도박이 쓴 거니까 아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부부 공동 채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6억 2천만 원을 소득재산에서 빼버립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혼소송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냐? 대치동입니다. 비싸죠? 그리고 낙원 상가 쪽에 5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2분의 1 지분 어머니하고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거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 아내가 이 상속 지분에 대해서도 혼인생활 중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내가 3년 동안 상속재산 유지 관리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속분할 대상에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먹혔을까요? 약간 시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3년인데 다 3년은 아니었습니다. 한 2년 얼마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내가 가사 전담했고 2년 정도 피고 사업체, 남편 사업체 일 도와주고, 근데 요런 사정만으로 이 이혼 소송 2년 전에 상속받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 유지하고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또 이거는 큰 전제고, 사실 대치동 맨션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고 계시고, 5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요리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 지분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 법이 상당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삼지 않겠다라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 상속받는 재산이 나중에 재산분할로 포함이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재산분할 대상을 이제 법원에 정리를 했겠죠. 예, 정리한 재산분할 대상이 이렇습니다. 일단 남편 적극재산, 아파트 매도대금 8억 2,500만 원. 그러니까 8억 2,500만 원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 소득재산, 남편 빚.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주민세 합계 약 3,400만 원. 은행 대출 492만 원, 380만 원.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빚도 없고 적극재산도 없고. 그래서 순재산, 이제 적극재산하고 소극재산하고 딱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순재산이거든요. 아내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내 영원. 남편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만 원, 약 7억 8천만 원. 합계액이 7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이걸로 재산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 이 사건 이제 가장 큰 재산이 뭐였습니까? 아파트 매도대금이었지 않습니까? 그 매도대금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주장했던 빚을 싹 재산분할 대상에서 다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이 이 점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혼인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 그럼 보통 20년이면은 5대5 아니야? 네. 20년 넘으면 5대5가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 사안의 특수성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냐? 일단은 빚을 뺀 것도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남편 부모로부터 증여된 재산임을 고려를 해서 아내한테 기여도를 3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7억 8천만 원에서 아내가 영원이었죠. 7억 8천만 원에 30만 원, 30%면은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2억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억 3천만 원을 아내한테 지급하라 라는 형태로 판결이 나옵니다. 약간 속 시원하면서도 뭐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혼인 20년 넘으신 분, 30년 넘으신 분, 혼인 10년 차 되신 분, 특히 혼인관계 20년 넘으신 분들이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재산분할 5대5인가요? 그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기본은 그렇다.
기본은 20년이 지나면은 5대5를 인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20년이 지나도 5대5는 5대5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분도 희망 품으시면 안 됩니다. 5대5가 기본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약간 사실혼도 있고요. 사실혼하고 또 재산분할이 약간 섞여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뭘 했냐. 요 목적물이 있었는데 부동산이 있었죠. 부동산에 대해서 주의적 청구라고 해갖고 이제 내가 1번 주장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 명의신탁 한 거다. 남편한테 명의신탁 해놓은 거니까 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내 사실혼 관계 해소와 함께 명의신탁을 돌려달라 라는 주의적 주장을 했고요. 예비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아니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가정법원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이다 보니까 아내가 주의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사실혼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냥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던 게 사실혼 주장을 안 하고 그냥 명의신탁 해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해달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가정법원 가관이 맞냐 라는 문제가 됐는데 법원이 일단은 예비적 청구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정법원이 민사사건 일종의 민사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산을 가진다 해가지고 일단은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아내가 주장한 주의적 청구, 명의신탁에 의한 명의신탁 해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까 주장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도 재혼, 남편 같은 경우에도 재혼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 이렇고 20년입니다. 사실혼 기간이 20년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남편이 이혼한 무렵에 둘이가 교제를 하고요. 남편이 협의 이혼 신고를 마쳤을 때부터 동거하고 남편 측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혼인 5년 차에 남편이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고요. 남편이 수입하고 아내가 뭘 했냐? 사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했습니다. 이걸로 마련한 금원을 요 주택 청약저축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10년 뒤에 주거 아파트를 임대를 받고요. 주택청약저축금 및 이전 집 보증금으로 이 주거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당시 이게 언제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2년 뒤 아파트를 얼마에? 4천만 원에 분양을 받습니다. 대출금 한 750만 원 있었고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모두 납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혼 해소 시점에서 아파트 시가가 얼마냐? 3억 7천만 원이었고 남은 대출금이 약 6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 현장의 운전기사 등을 역할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을 했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채업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주 큰 사건이 터집니다. IMF입니다. 1997년 IMF가 터졌고요. IMF가 터지니까 아내가 뭘 했겠습니까? 사채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아내가 빌려준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뭔 돈을 가지고 사채업을 했겠습니까? 아내도 빌린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아내한테 변제투척이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4개월 정도 이제 미국에 잠시 남편이 갔다 왔었는데 남편이 결국은 아내한테 각방을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생필품조차 각자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 강요하고요. 심지어 사실혼 해소 무렵에는 도시가스 난방 밸브 손잡이를 제거를 해버려갖고 아내가 거주하는 방의 난방 및 취사도 불가능하게 해버립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IMF 5년 전부터 수요에 걸쳐갖고 사채 고객한데 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냐면은 아내가 부부가 모은 2억 원을 사채 고객한테 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채 고객이 이 돈을 갚지 못하면 2억을 갚지 못하면은 자기가 건축한 빌라 건축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건축한 빌라 5세대를 대물 변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터졌냐? IMF 터졌지 않습니까? 돈 변제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당시 빌라 세대 가격은 세대당 5,500만 원이었고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대당 가치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총 가치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물 변제 받아도 2억 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채 고객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 공동재산 1억 320만 원 정도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물도 안 해놨습니다. 자금 사정 극도로 악화돼 놓으니까 완전 그 회수 불가한 금원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 아내가 집을 나와버립니다. 둘이 혼인신고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일단 법원에서 이걸 판단하겠죠. 사실혼 관계인지. 일단은 봤을 때 2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혼 관계는 맞다. 그래서 혼인 생활에 실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예비적 청구 원인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주공아파트, 요 주공아파트 아내 사치채권 이거 보면은 두 사람이 사실혼 중 공동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아파트에 600만 원 대출도 아파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다. 그런데입니다. 이 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억 320만 원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 부실채권인데 어떻게 이게 적극재산이냐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얼마가 회수 가능하다 했죠? 세대당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회수 가능한 금액인 2억 원을 적극재산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회수 가능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아내가 남편 형수로부터 돈 4,700만 원 차용할 때 남편이 보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보증 채무도 빚이다. 재산분할 대상 소득재산에 내 소득재산에 넣어달라 라고 했는데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했더라도 요 보증 채무라는 게 아내가 돈을 안 갚으면은 내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아내가 얼마가 내 형수한테 남은 금액이 1,800만 원, 1억 8천이 아니고 1,800만 원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차용금 채무의 전부 일부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차용금 채무가 얼마인지, 변제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변제하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거를 또 아내 소득재산으로 받다가 아내가 안 갚으면 남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재산분할해서 보증채무도 남편 소득재산 아니고 요거 또 아내 소득재산 아니다 해서 빼버렸습니다. 또 아내가 뭘 갖고 있었냐, 임야 200평에 약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남편이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사실혼 중에 형성한 재산이 맞아요.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 다만 근저당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대출을 보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뭐 재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형식적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들만 적극재산으로 들고 들어오고,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소극재산으로 안 샀고, 주채무에 대해서도 더불어 이 보증채무에 들어온 주채무에 대해서도 갚을 의사가 없으면은 소극재산으로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재산분할 대상이 어떻게 되냐, 아내 명의의 그 이제 사채 고객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 중에 회수 가능한 금액 1억 5천만 원, 그리고 남편 명의 주거 아파트 가액에서 그 담보대출금 공제한 나머지 부분 얼마? 3억 6천만 원, 약 3억 6천만 원.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일단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현상은 보여도 각자 재산 각자 가지고, 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기술돼야 될 부분에 있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가 더 적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를 금전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산분할로 아내한테 기속돼야 될 금액은 전체 재산분할 대상 얼마죠? 5억 1천만 원. 두 개 합치면 5억 1천만 원이거든요. 5억 1천만 원에서 약 43% 가량을 아내한테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이 43%가 약간 하회한 정도, 약간 밑에인 2억 2천만 원 정도가 아내가 가질 몫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의 차이 7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한테 7천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란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